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레디오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전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기타 전열인데요. 우리 기타 전열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접입니다. 용접. 우리가 용접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TV로든지 아니면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용접이라는 것만 잘 알고 가시면 이 기타 전열 파트에서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전기 보일러가 있는데요. 전기 보일러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발열체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전극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보일러에는 첫 번째, 발열체로서 전열선을 관 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넣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소형 전기 보일러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전극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을 관 내에 물 있죠? 거기에 직접 삽입을 해서 관수가 자체적으로 저항체가 된 것으로 대형 보일러에 사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극식 전기 보일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 용접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전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용접부터 해서 전자빔 용접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예요? 지금 7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게 될 것인데, 자, 이 중에서 먼저 저항 용접과 아크 용접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저항 용접은 이 아크 용접이라는 것보다 단시간에 많은 전류를 소모하게 됩니다. 다만 용접되는 온도는 아크 용접보다 더 낮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저항 용접이 되는데, 이 저항 용접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압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전 시간이 있고요. 통전 시간이 있고, 세 번째는 용접 전류가 있습니다. 용접 전류. 이렇게 저항 용접의 3대 요소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아크 용접보다는 단시간에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지만 용접 온도는 좀 낮다. 그런 것이 저항 용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저항 용접부터 한번 저와 함께 볼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그거는 더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 용접은 첫 번째, 맞대기 용접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겹치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맞대기 용접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겹치기 용접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과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맞대기 용접은 서로 용접하고자 하는 것을 금속을 맞대어서 용접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업셋 용접이랑 플래시 용접으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 업셋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 그림이 업셋 용접이 되는데요. 잘 안 보이시면 교재 그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접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맞대는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압이라고 써 있죠. 즉 압력을 줍니다. 근데 압력을 준 다음에 전류를 흘려서 그 동시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 접합부를 용접함과 동시에 압력을 해서 붙이는 용접 방법을 우리가 업셋 용접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맞대기 용접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업셋 용접은 밑에 있는 플래시 용접이랑 특징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업셋 용접은 먼저 첫 번째로 불꽃의 퍼짐이 없습니다. 불꽃의 퍼짐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놨기 때문에 불꽃이 비산하는 그런 퍼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셋 용접. 불꽃의 퍼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플래시 용접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플래시 용접에 비해서 열, 영향부, 플래시 용접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접합 강도가요. 지금 보시면 맞대어 있기 때문에 접합 강도가 우수합니다. 이것이 업셋 용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래시 용접이죠. 플래시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불꽃 용접. 그래서 플래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금속 단면을 가볍게 접촉시키다. 가볍게 접촉시킨다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간격을 조금 정도 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불꽃을 계속 가해주게 됩니다. 자, 불꽃을 계속 가해서 큰 전류를 흘려요. 근데 계속해서 가열하다 보면은 이 가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정한 온도가 되겠죠. 그 온도가 되었을 때 가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전류를 흘려서 접합부를 용접 온도에서 가압해서 하는 거. 여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거기다가 불꽃을 쏘면서 큰 전류를 흘려서 접합부의 온도가 일정 온도가 되면 접촉점을 집중적으로 가압해 줌으로써 용접하는 방법을 플래시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차이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플래시 용접은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용접 시간, 그 다음에 소모 전력, 소모 전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음매라고 하죠. 이 부분의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이음매의 신뢰도가 증가하고요. 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열 영향부가 이것보다는 작죠. 열 영향부 자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정한 간격을 두기 때문에 이종 금속,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금속끼리도 용접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플래시 용접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맞대기 용접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배우게 된 것이고 이번엔 겹치기 용접입니다. 겹치기 용접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이건 한 예시지만 겹쳐 있는 겁니다.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차이를 볼게요. 첫 번째, 점 용접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점이 영어로 뭐냐면 스팟이에요. 스팟. 그래서 스폿 용접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을 맞대어 놓고 자, 이 두 금속을 맞대어 놨어요. P 용접물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적당한 압력을 이렇게 가합니다. 그럼 이 지점이 있겠죠. 압력을 가하는 지점. 자, 이런 점에다가 압력을 주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부분에서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저항, 열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 압력 부위가 어떻습니까? 접합이 된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 스폿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을 매우 깨끗하게 용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을 적어보면은 첫 번째, 돌기가 생기지 않는다. 돌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을 표면을 매우 깨끗하게 용접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없고요. 가공 필요 X. 왜냐면 이제 점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가압하고 가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멍을 별도로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융점. 용점이 너무 높은 재료나 높거나 이번에 이제 전기 저항이 낮은 재료. 이거는 용접이 불가능합니다. 용접하기 어렵다. 용접 불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접이 그냥 곤란하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지금 점 용접이라고요. 우리 겹치기 용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폿 용접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점 용접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용접은 이제 돌기 용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 용접입니다. 심 용접. 자, 이거는 심 용접은 시임 용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심 용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각각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지금 일단은 요 세 가지는 이 스폿 용접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용접을 볼게요.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돌기 용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이 용접물에다 한쪽에다가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점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죠. 자, 이것이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볼록한
돌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용접하려고 하는 금속판의 한쪽에다가 돌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압력을 가하면 전류를 흘려주게 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그 돌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돌기에서 집중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열로 용접하는 게 뭐라고요? 프로젝션 용접 또는 돌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극의 수명이 길고요. 작업 속도가 빨라서 뭐 자동차 부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기기 제작 등이 보통 사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 돌기 용접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돌기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션 용접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적어보면은 첫 번째는 전극의 소모, 전극 소모가 작아서 수명이 길고요. 이래 능률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능률 상승.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돌기가 정밀도가 높아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용접 비용, 용접 설비비가 비싸다라는 뜻이고요.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 프로젝션 용접은 2종 금속을 용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또 있습니다. 2종 금속은 서로 다른 금속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두께가 달라도 돼요. 왜냐? 라고 했을 때는 왜냐면 여기 한쪽에다가 용접하고자 하는 금속판의 한쪽에 돌기를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달라도 그 돌기로 용접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이종 금속을 용접할 수가 있다라고 두께가 달라도 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뭘까요? 바로 심용접이죠. 심용접은 우리 심용접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롤러를 사용한 겁니다. 롤러를 보시면 자, 이게 대표적인 심용접이에요. 자, 지우고 보면은 자, 롤러 모양의 두 전극 사이로 용접부를 끼워 넣었습니다. 롤러가 있으면 여기에 두 용접하고자 하는 그 모재는 이제 금속하고자 하는 물체를 말하게 됩니다. 금속의 용접에 금속하고자 하는 모재가 뭔 소리죠? 용접하고자 하는 금속, 용접하고자 하는 물체를 이제 모재라고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용접부에 끼워 넣어서 점 용접을 반복하는 용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롤러가 있습니다. 여기 전극 차륜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압력을 주고요. 회전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극 차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주면서 회전을 시키는데 모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서 점용접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심용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심용접. 그래서 겹치기 용접에는 스폿 프로젝션 심이 있고 맞대기 용접에는 업셋과 플래시 용접 또는 불꽃 용접이 있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용접의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금속 막대와 그리고 모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서 금속을 가열하여 녹여서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화 특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크 용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발전기를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보통 분권 발전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 분권 발전기가 바로 이러한 수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화 특성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정, 절, 류 특성입니다. 정전류 특성. 정전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정전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일정한 특성을 말합니다. 단자 전압이, 그러니까 아크의 길이가 변하더라도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용접할 수 있는 거 바로 아크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하면 무조건 수화 특성이라고 떠올려 주셔야 돼요. 단자 전압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도 의미하게 되고 그것도 정전압 특성이 있고 여기는 수화 특성, 정전류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불활성 가스,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그런 불활성 기체가 있는데 불활성 가스는
보통의 상태에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 다른 원소들과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기체를 불활성 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불활성 기체는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 방전을 발생시키는 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 방전 주위로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그런 불활성 가스를 부어줌으로써 용접부의 산화를 방지하는 용접이에요. 다시, 용접부의 산화를 방지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아르곤이나 헬륨이 불활성 기체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헬륨이요, 아르곤보다 산화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헬륨이 더 성능이 좋아요, 산화 방지 효과는. 그런데 딱 봤을 때 아르곤이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아르곤이 왜 널리 사용될까요? 이게 더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왜 아르곤이 더 널리 사용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가격이, 아르곤이 헬륨보다 널리 사용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포 작용이 강해서 기류가 견고하고요. 기체에 기류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아크 발생과 유지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인데, 이게 가격이 왜 저렴하냐면 가스 소모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가스 소모량이 작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곤이 헬륨보다는 산화 방지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불활성 기체에서 아르곤이 헬륨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에 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테인리스강, 기타 특수강 등의 방전 용접에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불활성 가스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초음파 용접입니다. 자,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용접 방법을 초음파 용접이라고 하는데, 초음파 용접에 대한 특징도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압 하중이 적어서 변형이 적다. 외부 가열이 필요하지 않다. 고체 상태에서 용접함으로 열적 영향이 적다. 서로 다른 금속의 용접, 즉 이종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초음파 용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가압 하중이 적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가압 하중이 적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 용접의 특징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첫 번째는 저항 용접에 비해서 저항 용접에 비해 표면의 전 처리가 간단하다. 이게 첫 번째 더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냉간 압접에 비해 가압 하중이 적다. 뭐 가압 하중이 작다도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냉간 압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부로부터 열이나 전류를 가해주지 않고 그 압력으로만 용접하는 방식을 냉간 압접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상온에서 좀 강하게 압축을 해서 우리가 접합면을 붙이는 것을 냉간 압접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냉간 압접에 비해서 가압 하중이 작겠죠. 왜냐면 냉간 압접 자체가 너무 강한 압력을 해서 접속하는 것이므로 그것보다는 가압 하중이 적어서 표면의 변형이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 용접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압 하중이 적어 변형이 적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두 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선지로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런 거였지, 우리가 이걸 또 풀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플라즈마 Z 용접입니다. 플라즈마 Z 용접도 이 노란색 글씨만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노즐에서 분출하는 어떤 가스, 불활성 가스 중에 직류전압 또는 고주파 전기를 가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 그래서 플라즈마 Z 용접이 됩니다. 자, 불꽃 모양으로 분출하는 플라즈마의 고온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용접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에너지 밀도가 어떻대요? 굉장히 크대요. 커서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유 열량 또한 증가하게 돼요. 두 번째, 비드폭이 좁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드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접을 하게 되면요, 그 용접을 할 때 쭉 보면은 어떤 길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비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비드가 폭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폭이 좁다라는 것이 플라즈마 Z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용입이 깊으며 용접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균일한 용접이 가능하다. 그리고 용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스의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보호하기 좀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동 용접이 가능하다도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 자, 여섯 번째, 수소가스 용접은 그냥 수소 핵 융합에 의해서 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자빔 용접을 보면요, 전자빔 용접 진공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5제곱 밀리미터 Hg 또는 밀리미터 수은주 정도의 진공 중에서 가열된, 저거는 이제 압력이죠, 텅스텐 합금의 음극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어떻게 직류 고전압으로부터 고속으로 가속을 합니다. 빠르게 가속을 해요. 피용접물에 집중하여 용접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전자빔 용접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자빔 용접의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는 진공 중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활성 금속, 실리콘, 티탄, 몰리브덴 등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성 금속이라고 하면 티탄, 몰리브덴 뿐만이 아니라 이 활성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탈이나 니오브를 활성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리콘, 티탄, 몰리브덴, 탄탈, 니오브, 탄탈, 니오브. 문제에서 물어본 적 있어요. 다음 중 활성 금속의 재료가 재료로 옳은 것은 하면은 탄탈 니오브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성금속, 탄탈 니오브, 그리고 실리콘, 티탄, 몰리브덴 등의 용접이 가능한 거 어떠한 용접이에요? 전자빔 용접이 되는 거예요. 벨리륨이나 우라늄과 같은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특수금속의 용접 또한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열 입력의 조정이 쉽습니다. 전력이라든지. 그래서 미소, 정밀 용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용접하는 금속은 깨끗하고 산화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용접은 산화물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용접 후의 검사입니다. 용접 후의 검사에는 비파괴가 있고 파괴가 있는데, 단어에서 느껴지시듯이 비파괴는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파괴는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파괴는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하는 거고, 파괴는 파괴해야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는 자기검사, 액선, 감마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초음파 탐산기에 의한 시험이나 그리고 육안에 의한 외관 검사, 이거는 말 그대로 부시지 않고 검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되고요. 파괴 검사라고 하는 거는 충격을 준다든지 부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장, 당기는 인장 있죠? 그런 하중을 가하는 그런 검사가 파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후에도 이런 검사를 거쳐야 정상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전기 건조를 보겠습니다. 전기 건조. 자, 전기 건조는 말 그대로 건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온의 물체에서의 복사에 의해 건조에 필요한 우리 적외선 전구를 이용하면은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가열을 했었고요. 건조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도장면의 건조와 같은 표면에 유리하는데 아까 전에 적외선 가열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작이 간단하고 효율도 좋고요. 도장 건조 계속해서 나오죠. 즉 적외선 건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동차 도장의 표면 건조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그런 가열, 건조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주파 건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주파 건조는 이 문제에서 물어봐요. 고무, 목재 건조 또는 베니어판, 합판의 건조 등의 적절한 건조 방식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런 적외선 고주파 전열 중에서 고주파 건조를 꼽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주파 건조는 이런 두꺼운 물체 내부까지 건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로 인해서 내부까지 안전하게 가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접착 건조, 약품 건조 등이 되겠습니다. 전열 건조는 전기로 내에 가열해서 건조하는 방식과 열풍으로 인해서 건조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열전 현상입니다. 열전 현상인데, 자, 우리 열전 현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열전대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전이 아니죠. 이제 지난 강의라고 표현을 맞는데, 자, 지난 강의에서 열전대 종류도 표현을 하지만, 자, 우리 제백 효과, 펠티의 효과, 톰슨 효과 이렇게 세 가지는 열전 현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한 지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A라는 금속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금속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두 금속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그러면 폐회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일종의 어떠한 전구를 이렇게 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잖아요. 자, 여기를 고온, 여기를 저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폐회로에 무슨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열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열기전력. 자, 그래서 어떠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 이것을 열전대에 이용한다. 그래서 제백 효과는 어디에 응용이 된다고 했습니까? 전 온도계에 의한 응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해서 여기는 고온, 여기를 저온을 주게 되면은 이 접합점의 온도가 다르니까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열로 인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제백 효과라고요. 그러면은 펠티의 효과는 무엇이냐? 펠티의 효과는 오히려 이제 전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똑같아요. 자, 이렇게 접합을 시킵니다. 이번에 아까는 이렇게 전구가 켜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니까. 자, 이번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런 전원을 넣겠습니다. 직류 전원 이런 식으로. 전원을 넣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류를 흘려주면은 접합점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뭐 발생, 여기서 흡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의 발생을 발열이라고 하고 열의 흡수를 흡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한 다음에 전원을 주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그 전류로 인해서 한쪽은 발열, 한쪽은 흡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펠티의 효과고 이것이 응용된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을 이용한 냉각기, 뭐 냉장고 등도 되겠죠. 전자냉장고. 이런 것들도 펠티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 효과는 우리가 제백 효과와 펠티 효과를 배웠는데 여기는 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동일한 금속이에요. 동일한 금속 도선에서 온도차가 있을 때 전류를 흘려주는 방향에 따라 도선 속에서 열이 발생되거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동일한 금속 내에서 이건 두 금속이 아니죠. 동일한 금속 도선에서 온도차가 있을 때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주냐 아니면 저쪽에서 흘러 들어오냐에 따라서 한쪽은 흡열, 한쪽은 발열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톰슨 효과예요. 그러니까 동일 금속 내 온도차가 존재하면 전류 방향에 따른 흡열, 온도차가 존재한 상태에서 즉 온도의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니까 흡열, 발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가 되겠죠? 제백 효과는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 펠티 효과는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온도차가 발생하는 거. 톰슨 효과는 동일한 금속에서 온도차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거기서 흡열이나 발열이 발생하는 거. 즉 펠티 효과도 전기열, 여기도 전기열인데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금속, 여기는 동일한 금속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전 효과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표피 효과와 홀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표피 효과는 우리 전기 자기약 또는 전력 공학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표피 효과는 직류에서는 없고요. 교류에서만 존재하게 되는데 왜 존재하게 되냐면 바로 주파수 F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선의 단면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전체에 전류가 흐를 것 같지만 실제로 직류는 여기 전선의 전체가 전류가 흐르지만 교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정도의 전류가 흐르고 하나는 여기 지금 색칠된 부분은 전류가 안 흐르는데요. 여기는 이만큼이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전류가 여기가 더 중심부로 잘 들어간 거고
여기가 더 껍데기에만 존재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침투 깊이라고 해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 미터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건 침투 깊이입니다.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표면에서, 도체의 표면에서 안으로 얼만큼이 들어갔는지 이 침투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투 깊이가 작다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왜냐면 중심으로 많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것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졌다는 거는 껍질, 전류가 표면에만 집중하는 현상이니까 표피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상대 공기밀도가 아니라 표피 효과가 침투 깊이가 더 작으려면은 여기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파이는 상수고 F는 주파수, F가 커야 되고 뮤는 투자율이니까 커야 되고 K 도전율 커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커야지만 이 델타 침투 깊이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더 침투를 못해서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표피 효과입니다. 표피 효과. 표피 효과로 인해서 우리 금속의 표면 처리 이런 것들도 응용을 했습니다. 고주파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홀 효과입니다. 홀 효과는 금속이나 반도체에 전류를 흘려주고요. 자, 이것과 이 전류가 흐르는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전류와 자기장을 포함하는 면이 생길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어떤 것이 발생하는 현상?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게 되면은 이 정의를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의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효과 두 가지와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던 이런 열전 현상 세 가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백, 펠티의 톰슨 그리고 홀 효과, 표피 효과까지 꼭 나눠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저항 용접 중에 맞대기 용접에는 점 용접, 심 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점, 심, 프로젝션이 맞대기 용접입니까? 아니면은 겹치기 용접입니까? 겹치기 용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X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항 용접 중에서 겹치기 용접에는 업셋 용접과 플래시 용접이 있습니까? 아니죠. 맞대기 용접에 업셋과 플래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크 용접기는 수화 특성을 지닙니까? 정전류 특성? 대표적인 특성이죠. 적외선 건조라고 하는 것은 고무, 목재 건조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까? 맞죠. 왜냐면 유전체니까, 절연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열전 현상 중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고 온도차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펠티의 효과라고 합니까? 접합하고 온도차로 인해서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거는 펠티에가 아니라 제백 효과죠. 제백 효과.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고주파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가 표면에 집중하려는 현상은 표피 효과 맞습니다. 자, 전류를 금속에 흘려주고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해주면은 이와 수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 무슨 효과입니까? 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톰슨 효과라고 되어 있네요. 톰슨 효과는 뭐예요, 그러면?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금속 내에 온도차가 존재할 때 전류를 흘려주는 방향에 따라서 흡수, 발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이 톰슨 효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톰슨 효과는 제어백이 아니죠. 제백 효과와 이 펠티 효과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톰슨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전열까지 우리가 전열 파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배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이제 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바로 이런 심화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 이 심화적으로 가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도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너무나 지식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머릿속에 넣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아무래도 심하긴 하지만 이름은 심하긴 하지만 조금 더 함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들었을 때 모두 다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학습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산에듀 홈페이지 교재 질문방이라든지 아니면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